야담토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홀로 남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인색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는 그녀에게는 오로지 돈만이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난 괜찮아.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어.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오랜 시간 동안 모아둔 돈으로 금덩이 하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금덩이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이걸 잘 간수해야 해. 그녀는 금덩이를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과부는 성문 밖 외진 곳에 있는 자신의 땅 한 구석에 금덩이를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하겠지? 그녀는 몰래 그곳을 찾아가 금덩이를 땅속 깊숙이 숨겨두고는 마음속으로만 이를 즐겼습니다. 매일 아침 과부는 그곳을 찾아가 금덩이가 묻힌 자리를 확인하고 흙을 파내어 금덩이를 살펴본 후 다시 흙을 덮으며 혼자만의 만족감을 누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의아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과부의 행동을 눈여겨보던 이웃집 하녀가 그녀의 뒤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하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과부는 매일 아침 저곳에 왜 가는 거지? 호기심이 가득했던 하녀는 과부가 자주 가는 그 장소를 발견하고 과부가 돌아간 후 그곳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금덩이잖아. 그녀는 땅속에서 빛나는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하고는 욕심을 참지 못해 그 금덩이를 꺼내 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는 늘 그랬듯 금덩이를 확인하러 갔다가 그곳이 텅 빈 것을 발견하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금덩이가 없어졌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과부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슬퍼하시다니. 과부는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내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금덩이가 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큰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십시오. 큰 돌덩이 하나를 구해 그 자리에 묻고 금덩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금덩이를 사용하기 위해 묻어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부는 나그네의 말을 듣고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구나. 난 한 번도 그 금덩이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녀는 그동안 금덩이를 보관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그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닌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앞으로는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과부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색함과 어리석음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맞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이후로 그녀는 사람들과 조금씩 나눔을 실천하며 더 이상 금덩이처럼 소중한 것을 쓸모없이 지니고만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달아갔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무의미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나누고 활용할 때 비로소 빛나는 법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의 어느 부유한 집안에 김판서라는 명망 높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항상 예의를 중시하며 집안 사람들에게 엄격했습니다. 그 집에는 여러 하인과 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총명하기로 소문난 은혜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지혜롭고 신중한 성격으로 다른 하인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판서는 은혜를 부르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명망 높은 손님들을 초대했으니 최고의 재료로 성대한 음식을 준비해라. 은혜는 그 명을 받들어 시장으로 나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꼼꼼히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지요.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 그러나 은혜가 내놓은 음식은 놀랍게도 모두 짐승의 혀로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식탁에 앉은 후 음식을 확인한 김판서는 은혜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은혜야, 이게 무슨 짓이냐? 손님들을 위해 귀한 음식을 준비하라 했거늘. 어찌 모두 짐승의 혀로만 요리를 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며 김판서는 다시 한번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세상에 혀보다 더 귀한 재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혀는 진실을 전하는 도구이며 사람을 설득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혜를 전하는 말도 혀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에 이보다 더 귀한 재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판서는 은혜의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은혜의 지혜에 감탄했지만 화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에게 다음 날도 손님이 올 것이니 이번에는 가장 나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다음 날 은혜는 김판서의 명에 따라 다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은혜가 내놓은 음식은 모두 짐승의 혀로 만든 요리들이었지요. 김판서는 이번에도 같은 재료의 요리가 올라온 것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내가 이번에는 나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라 하지 않았느냐? 왜 또 혀로 만든 요리들을 내놓았느냐? 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혀만큼 위험하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혀는 거짓을 말해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한번 잘못 쓰이면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재료도 혀라 생각했습니다. 김판서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은혜를 나무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손님들 또한 조용히 그녀의 말을 새기며 혀의 두 얼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도 가장 나쁜 것도 바로 혀입니다. 혀는 진실을 전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귀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거짓을 전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위험한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지혜와 인품을 드러내며 잘 사용하면 세상을 밝히고 잘못 사용하면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혀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가을날 두 명의 상인의 아내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로 연희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고 수지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길을 걷던 중 연희는 우연히 발밑에서 고급진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아, 봉투가 매우 화려한 걸 보니 높으신 분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아는 보물 지도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연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남의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는 게 맞을까? 괜히 잘못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 하지만 연희는 벌써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누가 잃어버린 거겠지. 혹시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편지를 꺼내든 연희는 신이 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줄 읽지도 못해 그녀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야, 이건 그냥 흉년, 풍년에 관한 이야기잖아. 올해 우리 지역에 흉년이 들 것 같다는 재수없는 소식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믿지? 정말 쓸모없네. 연희는 한숨을 쉬며 편지를 대충 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멈추라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연희야. 이게 정말 쓸모없는 걸까? 난 이 정보가 중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연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뭐가 중요해?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괜히 흉년 얘기 들으면 기분만 나빠질 텐데.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을 거야. 만약 흉년이 들면 다른 지역에서 곡식을 미리 사들여 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잖아. 연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는 게 더 피곤해. 남편도 그런 거엔 별 관심 없을 거야. 괜히 쓸데없는 걱정만 하게 되겠지. 수지는 연희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내용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희야, 난 이 정보를 남편에게 꼭 알려줄 거야.
흉년이 든다면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연희는 지루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나 그렇게 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쓸모없을 것 같아. 괜히 그런 걸로 걱정하는 게 더 귀찮아. 수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편지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이 정보를 듣고 깊이 고민한 후 주변 지역의 곡식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흉년이 닥치자 곡식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큰 이익을 보았고 그 덕분에 그들의 가정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반면 연희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집안이 번창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연희는 그저 수진의 남편이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연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기회를 놓친 채로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해석과 활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지만 정보의 가치를 알아보고 현명한 행동을 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보와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결혼을 앞둔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혼 전에 함께 유람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향했고 여행 중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서로의 사랑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울창한 숲은 그들의 길을 감췄고 나무들은 하늘을 가려 어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자연의 경치에 감탄하며 길을 걸었지만 숲의 깊은 고요함은 점차 그들의 마음에 불안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길 앞에 거대한 범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범은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남자는 순간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여자는 두려움에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까운 소나무를 발견하고 곧바로 나무에 기어올라 높은 가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떨리는 손을 잡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너무 놀라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간 뒤였습니다. 여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라리 죽은 척하는 것이 범에게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땅에 몸을 뉘이고 숨을 죽이며 최대한 가만히 있었습니다. 범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코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범은 흥미를 잃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이 떠나자 나무 위에 있던 남자는 천천히 내려와 여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까 범이 너에게 뭐라 속삭이는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이라도 했어? 여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범이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더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내버려 두고 도망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이야.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그와의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를 버리고 혼자만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 그 후 여자는 집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흘러 그녀는 진정으로 그녀를 아끼고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을 이미 찾으셨거나 조만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조선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여러 마리의 소와 함께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농장은 넓고 풍성한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녀는 늘 농장의 일들을 직접 돌보며 소와 진돗개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소는 외양간에서 지내며 매일 신선한 풀과 여물, 그리고 가끔씩 그녀가 특별히 준비해준 짚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소는 다른 소들과 함께 넓은 들판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터로 나서야 할 때면 소는 밭을 갈고 무거운 수레를 끌고 농장의 다양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인은 소가 힘든 일을 마칠 때마다 그의 등을 두드리며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한편 진돗개는 여인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진돗개는 어찌나 귀여운지 여인은 매일 진돗개와 시간을 보내며 그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여인의 발밑에서 장난치고 그녀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곤 했습니다. 여인은 외출을 할 때마다 진돗개를 데리고 다녔으며 집으로 돌아올 때면 진돗개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챙겨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는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하며 땀을 흘리는 자신과 달리 진돗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며 여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는 외양간에서 일하는 동안 종종 혼잣말로 불평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작은 진돗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주인의 사랑을 다 받고 있구나.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하루는 소가 자신의 상황에 극도로 불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소는 자신의 고삐와 줄을 끊어버리고 여인이 있는 집으로 쿵쿵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는 진돗개가 하는 행동을 흉내내고자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고 방 안의 물건들을 이리저리 들이받으며 아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소는 속으로 생각하며 더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소는 그리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방 안에서 뛰어다니자 크고 무거운 몸집 때문에 방 안이 금세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는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릎에 올라타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식탁을 뒤엎고 그 위에 있던 접시들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인을 할그려 했고 심지어 주인에게 올라타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을 들은 하인들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인들은 소가 미친 소가 된 줄 알고 주인을 해치지 않도록 서둘러 발로 차고 몽둥이로 세게 때렸습니다. 소는 몹시 심하게 두들겨 맞았고 결국 외양간으로 끌려갔습니다. 맞고 또 맞은 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이 났습니다. 하인들은 소를 때리며 이 미친 소 같으니라고 주인님을 다치게 하려 하다니 라고 외쳤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외양간으로 돌아온 소는 몸을 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내 잘못이지. 내가 친구 소들과 함께 일하는 삶에 만족했어야 하는데 괜히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진돗개처럼 지내보려고 했으니 내가 어리석었어. 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한탄했습니다. 그 후 소는 다시 자신의 일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고 여인은 소가 평소처럼 돌아온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소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며 만족해야 했지만 남을 부러워하고 그 삶을 흉내 내려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만을 품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랑과 관심이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각각의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산 좋고 물 맑은 고을에 두 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과부는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첫 번째 과부인 윤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윤 씨는 부유한 가문의 딸로 자라난 덕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익숙했고 사회적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는 많을수록 좋지.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친구가 많은 것이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과부인 심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넓게 교류하지 않았고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난했지만 의리가 굳건하고 진심으로 심씨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심씨는 친구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말하며 깊이 있는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두 과부에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윤 씨와 심 씨 모두 산길을 가던 중에 낙마하여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은 각각의 집에서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상반된 신념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윤 씨는 병상에 누워 요양을 하자마자 그녀의 소식을 들은 많은 친구들이 문병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자신에게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며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각자 조금씩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친구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추위를 느꼈습니다. 이 집에는 옷이 많네. 나도 좀 따뜻하게 입어야겠어.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윤 씨가 덮고 있던 이불과 옷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윤 씨는 이미 몸이 떨릴 만큼 추웠지만 친구에게 거절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친구는 주방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양식이 있으니 나도 좀 가져가도 되겠지? 그러고는 식량을 챙겨갔습니다. 윤 씨는 부상으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집을 찾은 친구들에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상황을 이용해 무언가를 챙겨가며 떠나갔고 윤 씨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친구는 집에 있던 땔감을 보더니 우리 집도 추운데 땔감을 좀 가져가야겠어. 라며 남아있던 땔감까지 가져갔습니다. 윤 씨의 집은 이제 땔감이 떨어져 추위에 휩싸였고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윤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병세가 악화되어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심 씨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심 씨는 가난한 친구 한 명만을 두고 있었지만 그 친구는 심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심 씨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재료들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며 간호했습니다. 심 씨가 배고파할 때 친구는 남아있던 약간의 재료를 가지고도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는 집에 있는 낡은 천들을 모아 덮어주었고 집안의 땔감이 부족할 때는 친구가 직접 나무를 구해와 불을 피웠습니다. 심 씨의 친구는 매일같이 심 씨를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고 심 씨는 친구의 헌신과 진심 덕분에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 씨의 몸은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고 마침내 그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 씨는 친구의 진심 어린 간호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쁜 친구 수십 명보다 진실된 친구 한 명이 낫다는 사실입니다. 윤 씨는 친구가 많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반면에 심 씨는 진정한 친구의 헌신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결국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친구가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더해줍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 힘과 용맹을 자랑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도석이었고 어릴 적부터 싸움을 좋아하며 타고난 힘을 과시하며 마을에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도석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힘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거친 행동을 두려워했지만 도석은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석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제멋대로 물건을 가져가고 길에서 마주치는 이들에게 막무가내로 시비를 거는 그의 태도는 점점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의 행동에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원님에게 도석을 고발했습니다. 원님은 그를 관하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도석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관하로 나갔고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님은 도석의 과거 행적을 지켜본 뒤 엄숙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장도서, 너의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너의 힘은 자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도석은 원님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 생각하며 마을에서 주목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에 원님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에게 새로 만들어진 무겁고 큰 방울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방울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자만이 들 수 있는 보물이다. 사실 너에게 이 방울이 어울리는지 확인하려고 불렀던 것이다. 너의 힘이 충분하니 이 방울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이 방울은 너의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너의 존재를 멀리서도 알게 될 것이다. 도석은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힘이 마을 전체에서 공인된 것이라 생각한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석은 그 방울을 명예로운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방울을 허리춤에 차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울은 그가 걸을 때마다 시끄럽게 울렸고 도석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위대함을 알리는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방울은 도석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마을 사람들은 도석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를 피해 숨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방울 소리가 들리면 시장에서 자리를 떠났고 가게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도석은 자신이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도석은 자신이 드디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믿으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여인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은 단아하고 고운 자태로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는데 도석은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울을 찬 자신을 보고 그녀가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도석은 은영을 찾아가 자신이 방울을 얻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은영아, 이 방울을 보아라. 원님께서 나에게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이 방울을 주셨어. 이제 마을에서 나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너도 나를 받아주지 않겠니? 나는 이제 모든 이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러나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도석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석아, 나는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 같구나. 사람들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 너를 피하고 숨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그 방울은 네가 오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너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야.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란다. 은영의 말에 도석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방울이 사람들에게는 경계와 두려움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마을에서 공포의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은영아, 나는 정말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은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석아, 힘이 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너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존경하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존경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야. 도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울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방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경고였던 것입니다. 도석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이후 그는 힘을 남용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결국 도석은 진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방울의 의미도 이제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그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영도 그런 도석의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며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길을 걷는다면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한적한 마을에 김현석이라는 중년의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학문에 열중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의 머리카락에 흰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석은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2명의 여인에게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젊고 아름다운 유나였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든 과부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유나는 김현석의 지적이고 품이 있는 모습을 좋아했지만 그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올 때마다 그의 흰색 머리카락을 눈에 띄는 족족 뽑아주곤 했습니다. 선비님, 이 흰색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제가 뽑아드릴게요. 더 젊어 보이실 거예요. 유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현석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가 뽑아주는 흰색 머리카락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매번 그의 흰머리를 뽑아냈습니다. 한편 이씨 부인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주변의 시선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씨 부인은 자신보다 젊어 보이는 김현석과 함께 있을 때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걱정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찾아올 때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뽑아내곤 했습니다. 선비님, 저보다 젊어 보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조금 더 연배에 맞는 멋진 모습을 유지해 주세요. 검은 머리카락을 뽑아드릴 테니 더 나이 들어 보이도록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씨 부인은 진지하게 부탁했습니다. 김현석은 그녀의 사회적 부담을 이해했고 이씨 부인의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유나와 이씨 부인 사이에서 각기 다른 요구를 들어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흰색 머리카락을 뽑아주고 이씨 부인은 검은 머리카락을 뽑아주었기에 김현석의 머리카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 김현석은 거울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단 한 올의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두 여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누구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신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두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던 것일까?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으니 결국 나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 김현석은 결심했습니다. 두 여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말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자는 결국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것보다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도 남의 기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찾아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선시대 외딴 산골 마을은 험준한 산세와 고립된 위치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없었지요. 최근 들어 산 너머에서 의문의 사람들이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결국 이 소문은 고을 수령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령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군졸 몇 명을 파견하여 마을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군졸들은 마을 입구를 지키며 매일같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부인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군졸들의 존재에 안심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군졸들이 지켜준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군졸들의 계속된 경고와 감시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경계를 해야 하는 걸까? 외부인이 뭐 그렇게 무서운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용히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마을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본 적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에 단정한 한복을 입고 조용하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녀의 말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네요. 이런 평화로운 곳에 군졸들이 필요한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저 장사를 하러 왔는데 군졸들이 너무 엄하게 굴어서 두려워요. 왜 일이 강압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서로를 믿으면 되지 않나요? 군졸들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마치 달콤한 꿀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평범한 농부들이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군졸들이 너무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안전한 마을에 굳이 군졸이 필요할까?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 간의 신뢰지 군졸들이 감시하는 게 아니지. 여인은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장사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군졸들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더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결국 군졸들을 마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조차 그녀의 설득력 있는 말에 동조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수령에게 군졸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강한 요구에 수령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그들의 열띤 항의에 결국 군졸들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졸들이 마을을 떠나자마자 여인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사실 외부 세력의 일원이었고 군졸들이 사라진 틈을 타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군졸들이 떠난 그날 밤 외부 세력은 그녀와 함께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약탈과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들로 이루어진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고 재산과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불편한 존재로 느껴졌던 군졸들이야말로 그들을 보호해주던 유일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황폐해졌고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존재가 진정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겉모습에 현혹되어 중요한 것을 내치면 그 대가는 항상 혹독합니다.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이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옛날 조선시대 한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였고 그녀는 명문가의 자제로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는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며 고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점차 시력을 잃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지요. 연희는 자신의 시력을 되찾고자 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연희의 상황을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마님, 제가 이 눈을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치료가 끝나고 눈이 나으시면 그에 맞는 보수를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고치지 못한다면 보수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연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제 눈이 완전히 나으면 날있게 제 재산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날있게 한 푼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둘은 서로의 약속을 굳게 맺었습니다. 의원은 매일같이 연희의 집을 찾아와 약을 바르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해 보였던 의원이었지만 점점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거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원은 그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료를 하러 오는 매일 그는 연희의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귀중품을 하나둘씩 슬쩍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상자, 값비싼 도자기, 그리고 가구들까지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다 보니 의원의 행동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의원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연희의 집안 귀중품들을 훔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약을 바르고 나서 슬쩍 귀중품을 챙기며 이 정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원이 치료를 핑계로 귀중품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누구도 감히 그를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원은 마침내 연희의 눈을 다 나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눈이 완전히 나으셨습니다.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고 세상의 빛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약속한 보수를 주시겠습니까? 연희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흐릿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분명 집안 가득 있던 귀중품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장신구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집안이 마치 무언가에 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원은 연희가 눈이 나았다고 선언하며 보수를 요구했지만 연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원 날이 제 눈이 나았다고 하시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집안에 있어야 할 가구와 보석들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눈이 정말로 나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보일 터인데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저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듯합니다. 의원은 그 말에 당황했지만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확실히 치료를 끝냈고 분명히 눈이 다 나으셨습니다. 보수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연희는 눈에 띄게 변한 집안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제 눈이 다 나으면 보수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내 눈으로는 집안이 비어있는 것만 보이니 나리의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겠지요. 이 말에 의원은 더 강하게 주장할 방법이 없어지자 결국 진실을 감추려고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마님. 분명 눈이 다 나았으니 보수를 주셔야 합니다. 의원은 화를 내며 보수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사람들이 연희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희는 의원이 집안 물건을 훔쳐간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었고 의원을 잡아내기 위해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귀중품들을 훔친 것을 모두 증언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연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원 날이 제 눈은 이제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탐욕에 빠져 나의 집안 귀중품들을 훔쳐가셨지요. 나리의 행동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의원은 그제야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깨달았고 더 이상 변명할 방법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끌고 가며 훔쳐간 물건을 모두 돌려놓도록 했습니다. 결국 의원은 마을에서 큰 벌을 받게 되었고 그의 탐욕은 그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결국 큰 화를 불러오고 그 대가는 혹독할 수 있습니다. 탐욕에 빠져 남의 것을 속여 얻으려는 자는 언젠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직함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결국 올바른 길이며 남을 속여서 얻는 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